뭐예요? 아줌마 나 누군지 알아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 알기나 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매장 규정이 시끄러워요. 저 여기 회장님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때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 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웠죠. 서아는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하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줌마같이 늙어 보이고 냄새나는 사람은 이런 고급 식당에서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여기 있는 게 더 손님들한테 실례죠.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아의 막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집에서 쉬는 게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요. 주변 손님들의 눈총이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깨닫는 관점입니다. 어머,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사연자께서 행색을 달리하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니 예비 며느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막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어느 60대 어머님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6 된 한 여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은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머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서 도저히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쩌면 믿기 힘든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도권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10곳 가까이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저에게는 외아들 하나가 전부입니다.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한 달 전 32살의 제 아들 윤우가 들려준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미루던 아들이 드디어 짝을 찾았다는 소식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쁨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아들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기쁜 마음에 그런 낌새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사귀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아들의 말에 저는 흔쾌히 허락했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일들이 제 가슴에 큰 멍울이 되어 자리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결코 물질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진심을 다해 손님들을 대했기 때문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진심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어머님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는 28살의 김서아라고 했습니다. 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면서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첫 만남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일찌감치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들어오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촬영이 조금 늦게 끝나서. 제 앞에 나타난 서아는 아주 단아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오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아니에요.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어서 고마워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서하는 음식이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러다 음식이 다 식어버리고 말았죠.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처음이에요. 제 팔로워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서하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그런 서하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웃고 있었지만 저는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서아와 결혼이 하고 싶어서 얼마 전에 동거를 시작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불쑥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즘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할 수도 있지만 만난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만난 지 2달 됐다고 하지 않았어. 윤우야, 이건 좀. 제가 말을 꺼내려는 찰나 서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경솔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 말에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아는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곧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IT 회사 예비 임원이라는 것,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자마자 결혼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오랫동안 저와 함께 일에 온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님, 김서아라는 사람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룩하는 동안 정말 온갖 굳은 일을 다 처리해 주었던 고마운 박 실장은 이번에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고, 결국 저에게 일주일 뒤에 충격적인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김서아 씨는 SNS 계정을 산 거였습니다. 원래 계정 주인이 임신을 하면서 계정을 팔았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팔로워도 다 구매한 가짜였습니다. 실제 활동하는 팔로워는 10,000명도 안 된다고 해요. 충격적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뢰한 응신소에 의하면 서아 씨에게는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러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서아의 진짜 모습을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말이에요. 그날은 제가 직접 매장을 점검하러 나간 날이었습니다. 서아가 자주 가는 매장이라는 정보를 듣고 찾아갔는데 마침 그녀가 있더군요. 혼자서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직원들에게 거칠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 돈을 얼마를 냈는데 이딴 음식을 먹으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니. 게다가 그녀의 통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응, 걱정 마. 결혼만 하면 돈은 문제 없어. 예비 시모가 프랜차이즈 사업하는데 가게만 해도 10개 정도 된대. 그리고 남편 될 사람 회사 연봉은 떡값 빼고도 1억이야. 박 실장 말대로라면 숨겨둔 남자친구에게 하는 통화 내용이겠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아들을 이 여자에게서 구해내야겠다고요. 하지만 단순히 제가 본 것을 이야기하면 아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아의 본 모습을 아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로 한 거죠. 그렇게 제 위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평생을 사업하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지만 이번만큼 심사숙고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문득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제가 사기를 당할 뻔했거든요. 신입 사장으로 들어온 젊은 직원이 제 신뢰를 악용해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려고 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제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면서 그의 거짓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겠어. 결심을 하고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님, 나 좀 도와주세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서아가 자주 가는 우리 매장에서 제가 직접 그 애를 지켜보고 싶어요. 박 실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께서 직접 매장에서 일하신 것처럼 위장하신 건 어떨까요? 내가 그렇게 변장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특수분장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이 데려온 분장 전문가는 정말 대단한 실력자였습니다. 먼저 제 얼굴 주름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이든 아르바이트생처럼 보일 수 있을지 설명해 주었어요. 회장님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지워야 해요. 피부도 거칠게 만들고 주름도 더 깊게 그려 넣어야 합니다. 3시간 동안 분장을 하고 가발도 쓰고 허리도 약간 굽혔습니다. 안경도 썼고 값싼 옷도 입었죠. 마지막으로 제 걸음걸이까지 바꾸어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프랜차이즈 회장이 아닌 그저 평범한 식당 아르바이트 할머니로 변신해 있었거든요. 이제 연기 연습을 해보시죠. 박 실장은 제게 대본까지 준비해 왔더군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겠어요? 이런 기본적인 응대부터 시작해서 각종 상황별 대처법까지 꼼꼼하게 연습했습니다. 특히 힘든 손님을 대하는 법도 배웠죠.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들으셔도 참으셔야 합니다. 실제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겪는 현실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직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니. 앞으로는 직원 교육에도 신경 써야겠어요. 연습을 마치고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서아 씨는 보통 점심시간에 매장을 찾아요. 특히 SNS 촬영하기 좋은 창가 자리를 선호하죠. 그 자리는 원래 4인석인데 혼자 차지하고 앉나요? 네. 그래서 다른 손님들의 불만도 많았답니다. 박 실장의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계획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전혀 다른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고급 세단 대신 버스를 탔고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손가방을 들었죠. 버스에서 내린 후에는 잠시 화장실에 들러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아들과의 관계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매장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서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서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창가에 앉아 셀카를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다인석이라. 그 순간 서아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뭐예요? 아줌마 나 누군지 알아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 알긴 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매장 규정이. 시끄러워요. 저 여기 회장님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때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웠죠. 서아는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하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줌마같이 늙어 보이고 냄새나는 사람은 이런 고급 식당에서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여기 있는 게 더 손님들한테 실례죠.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아의 막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집에서 쉬는 게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요. 주변 손님들의 눈총이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어떤 분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또 어떤 분은 매니저를 부르려 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서아의 전화벨이 울렸고 그녀는 잠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간 서아를 몰래 따라가 보니 매장 뒤편 한적한 곳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걱정 마. 다 잘 돼가고 있어. 그 바보 같은 윤우랑 결혼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거야.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응. 나도 그 어머니 만나봤는데 완전 호구야. 돈 많은 호구. 하하.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혼하고 애만 하나 낳아주고 이혼하면 되잖아. 위자료에 양육비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 자금은 충분히 나올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희 가족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서아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찰나 저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도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제가 본 것을 말하면 아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그래서 저는 더 큰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큰 자선 행사를 준비하면서 서아의 본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기로 한 거죠. 평소 서아가 SNS에서 자선 활동을 많이 한다고 떠들고 다녔으니 이번 기회에 그 거짓말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그 아픔 뒤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도요. 자선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제가 하려는 일이 옳은 것인지 고민했어요. 회장님, 행사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회장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행사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새로운 브랜드 런칭을 기념하는 자선 행사라는 명목으로 화려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실장님, VIP 리스트는 확인하셨나요? 네, 재계 인사 50명, 연인 10명, 그리고 SNS 인플루언서 20명 정도가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아가 좋아할 만한 라인업이네요. 네, 그리고 복지관 어르신들과 가맹점주님들도 30명 정도 모시기로 했습니다. 박 실장의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진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모든 분들께 정장을 맞춰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메이크업 서비스도 준비했고요. 역시 박 실장이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쓴 덕분에 행사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죠. 회장님, 제가 서아 씨의 과거를 더 조사해봤는데요. 어느 날 박 실장이 들고 온 서류 뭉치를 보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네, 서아 씨는 과거에 2번의 결혼식을 올렸다가 파토낸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식장 계약금을 챙겨 달아놨더군요. 설마... 그리고 SNS 계정도 모두 구매한 가짜입니다. 팔로워도 좋아요도 댓글도 전부 돈 주고 산 거였어요. 증거 서류들을 보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우리 윤우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윤우였죠. 어머니, 서아가 결혼식장을 예약했대요. 어머니가 추천해주신 호텔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서아하고 상의는 해반디? 네. 서아가 거기가 제일 좋대요. 계약금은 제가 먼저 넣을게요. 잠깐만, 윤우야.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긴 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실장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행사 날짜를 하루라도 앞당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왜요? 서아 씨에 대해 또 하나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 실장은 USB를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흥신소 사설 탐정이 전달해준 서아 씨가 지난주에 한 통화 내용입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서아는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곧 끝나요. 결혼식장도 계약했어요. 잘했어. 그 호텔이면 계약금도 꽤 될 텐데. 그럼요. 5천만 원이나 돼요. 바보같이 윤우가 자기가 낸대요. 하하. 역시 우리 서아가 최고야. 이번에는 진짜 대박이다.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제 손톱이 살을 파고 들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죠. 드디어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렸고 샹들리에 아래로는 포토존이 설치되었습니다. 하나둘 유명 인사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서아는 윤우와 함께 늦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멋진 행사를 준비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서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고마워요. 오늘 특별한 손님들을 소개해주고 싶어서요. 특별한 손님이요? 혹시 더 큰 그룹 회장님들이신가요? 서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데리고 연회장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수한 차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이분들이 우리 새 브랜드의 가맹점 주님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가 후원하는 복지관의 어르신들이시고요. 서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자선활동을 맡아주실 분들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서아 씨가 SNS에서 늘 자선활동을 하신다고 하니 이분들과 잘 맞으시겠죠. 서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혹시 지난번에 봉사활동 오셨던 분 아니에요? 네? 저는 아닌가? 그때 사진 찍는다고 오셨다가 금방 가버리셨잖아요.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을 걸었습니다. 서아 씨, 봉사활동 사진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특히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아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나! 갑자기 들이닥친 젊은 남자의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형씨가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서아가 당황한 듯 그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위독하시대. 지금 당장 가야 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윤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라니? 서아 아버님은 돌아가셨다 하지 않았어? 윤우의 말에 형식이라는 청년이 되물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데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 실장이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 확인된 사실인데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의 부모님께서 신분을 숨기셨던 사람들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진을 좀 보십시오. 박 실장이 건넨 사진 한 장.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20살 때의 제 모습과 놀랍도록 닮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회장님, 이건 30년 전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박 실장의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저는 직감적으로 알아버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숨겨온 비밀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을. 박 실장이 건넨 그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20살 때의 모습과 똑같이 생긴 한 아이가 거기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시절로 순식간에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봄날의 벚꽃이 흩날리던 그때 저는 20살의 반짝이는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지만 저는 늘 부모님의 기대에 갇혀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제게 자유를 느끼게 해 주었죠. 매일 밤 몰래 편지를 주고받았고 퇴근 시간이면 동네 뒷골목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어요. 예상치 못한 임신 소식에 저희는 서둘러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을 나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 만족스러웠죠. 그는 출근할 때마다 제 배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기 꼭 행복하게 키울게요.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저를 떠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부모님이 그를 찾아가 거액의 돈을 주며 협박했다고 했었죠. 당시 그의 회사가 부도 위기였고 부모님이 그 약점을 잡은 거죠. 더 큰 비극은 그때 제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바로 아이들을 제게서 떼어놓았어요. 한 아이는 부모님이 키우겠다며 데려갔고 다른 아이는 친부에게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미국 유학을 떠나야 했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고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제게 아들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윤우였지요. 다른 아이의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아이의 존재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했어요. 세월이 흘러 제가 사업을 시작했고 어느덧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우를 키우는 일은 제게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밝혀진 이 진실. 박 실장이 함께 건넨 30년 전 산부인과 기록이 적힌 서류를 읽으며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에는 그동안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의 비밀들이 적혀 있었어요. 제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는 사실 제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이미 약혼녀가 있었고 그녀 역시 임신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서아가 바로 그의 전 약혼녀가 낳은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낳았던 다른 한 아이가 바로 설마 그가 방금 갑자기 나타난 형식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식이 윤우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 실장이 찾아낸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형식은 생후 6개월 만에 미국의 한 부유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고 해요. 제 부모님이 입양을 주선했던 것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입양 가정은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었고 형식은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SNS에서 서아를 알게 되었고 알아가 보니 그녀가 자신의 친누나라고 믿게 된 것이었죠. 사실 서아도 그녀의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입양 서류를 발견하게 되어 자신의 과거를 찾고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생모로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제 부모님이 꾸며낸 거짓 서류였지요. 서아는 그 서류를 보고 자신이 제 딸이라 착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를 찾아와 복수를 계획했던 겁니다. 아마도 그녀는 제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이용해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서아의 친모는 제 첫사랑의 전 약혼녀였어요. 그녀는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죠. 운명이 장난을 친 걸까요? 서아는 자신이 제 딸이라 믿고 저를 찾아왔지만 실은 전혀 다른 사람의 딸이었고, 형식은 서아의 동생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유유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거죠.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을까요? 특히 서아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만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버림받았다는 상처, 그리고 그로 인한 분노. 저 역시 젊은 시절 그런 감정들을 겪어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진작 진실을 밝혔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그저 제 편한 대로 모든 것을 덮어두려 했던 거죠.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형식이가 나타나서 아버지가 위급하다며 말했던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첫사랑이자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그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그는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서자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열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두 여자 모두에게 책임을 지지 못했던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날 밤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윤우는 자신의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도. 형식 역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서아. 그녀는 여전히 병실에 누워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혼수 상태라고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병원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저는 서아의 병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녀가 깨어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 밤새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윤우와 형식은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이미 알고 있던 대로였죠. 그들은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두 사람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30이 넘어 처음 만난 쌍둥이 형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식은 자신의 입양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사랑받으며 자랐다고 해요. 입양 부모님은 그의 뿌리를 존중해 주셨고 한국어도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거였죠. 하지만 그도 늘 자신의 뿌리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SNS에서 서아를 만났고 운명이라고 생각했다네요. 며칠이 더 지나고 서아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죄송합니다였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복수심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될 줄은 몰랐다고.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겠다고. 저는 그저 그녀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제 딸은 아니었지만 그녀 역시 이 비극의 희생자였으니까요. 서아는 자신의 과거도 들려주었습니다. 양부모님은 그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지만
입양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늘 허전함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입양 서류에서 제 이름을 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단순히 친모를 만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분노가 커져갔다고 해요. 제가 사업가로 성공한 것을 알게 되었고, 윤우의 존재도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 복수를 계획했다는 겁니다. 윤우에게 접근한 것도, 결혼을 서두른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윤우의 순수한 마음에 흔들렸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 괴로웠다네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형식은 당분간 한국에 머물기로 했어요. 미국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돌아오면 윤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서아는 잠시 요양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윤우는 아직도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형식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제는 둘이 함께 야구를 보러 갔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쌍둥이라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같은 자세로 앉아 있고, 같은 타이밍에 웃고, 제가 빼앗아버린 30년의 세월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그들이 서로를 찾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제 잘못을 돌아보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일기를 윤우와 형식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아직은 서툴고 어색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날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윤우가 먼저 제안했을 때 모두가 망설였거든요. 서아는 2번이나 약속을 미루었고, 형식은 한국에서의 비자 문제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윤우가 예약한 한 식당의 별실이었어요. 창밖으로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잎들이 보였습니다. 형식이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 그가 개량 한복을 입고 온 것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도 한복을 좋아했어요. 양부모님이 제 뿌리를 잊지 말라고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그의 양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2달간의 요양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단발로 잘랐더군요. 서아야, 머리 잘 어울린다. 윤우가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그때 형식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다녀왔어요. 우리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양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제가 친가족을 찾은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의 양부모님이 얼마나 너그러운 분들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형식이 양부모님께 꼭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네. 제 말에 형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2분도 한국에 오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은퇴하시면 꼭 오시겠다고. 그때 윤우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형,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떠세요? 형식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경험이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하는데 형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사실 저도 윤우 회사의 AI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어요.
두 사람은 이내 기술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캄보디아로 떠나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동안 SNS에서 거짓으로 꾸며냈던 봉사활동을 이제는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6개월 정도 현지 고아원에서 일할 예정이에요. 윤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가는 거야? 네, 제 힘으로 뭔가를 해내고 싶어서요. 그동안은 늘 거짓으로 살았으니까. 저는 그녀의 결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아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렴. 제 말에 서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근처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어요. 윤우와 형식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서아는 조금 뒤에서 저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서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렴.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 앞서 걸어가는 윤우와 형식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들은 걸음걸이까지 똑같았어요. 가끔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30년의 세월도 지우지 못한 쌍둥이만의 교감이 느껴졌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이거 마시면 따뜻해질 거예요. 형식이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이랑 똑같네. 윤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항상 어머니께 생강차를 권해드리거든요. 감기 걸리실까봐. 네 사람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우리는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식은 미국에서의 어린 시절을, 서아는 요양원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윤우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귀가 길에 윤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형식이 형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요. 그래. 어디로 가니? 북한산이요. 서아도 캄보디아 가기 전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다음에 가마. 너희끼리 먼저 친해지렴. 윤우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어머니, 형식이 형이랑 있으면 참 신기해요. 왜? 말하지 않아도 서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들은 쌍둥이니까요. 30년의 세월도 지우지 못한 그 특별한 유대감이 있는 거겠죠.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문득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어요. 윤우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형식과 똑같은 표정, 똑같은 웃음이 거기 있더군요. 앨범을 넘기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사진들로 앨범을 채워나갈 수 있겠구나.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오늘의 사진으로 창밖에서 단풍이 파나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어색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모든 상처가 아물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저는 묵묵히 기다리며 그들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진실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형식은 윤우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둘은 매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같이 테니스를 치러 갔다고 하더군요. 서아는 캄보디아에서 보내온 편지에서 현지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녀가 찍어 보낸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거짓된 모습이 아닌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서서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욕심을 내려놓고 싶어서요. 대신 가맹점주들과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인수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해온 가맹점주들을 위해 퇴직 위로금도 준비했어요. 그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박 실장은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고 있어요. 회장님, 이제 좀 편안해 보이세요. 그의 말처럼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대신 새로운 계획이 생겼어요. 직원들과 함께 작은 요양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고 싶어서요. 형식이 그 소식을 듣고 미국의 양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은퇴 후에 한국에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지난 주말에는 처음으로 4사람이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형식이 미국식 브런치를 준비해왔고, 서아는 캄보디아에서 배운 카레를 만들어 왔죠. 윤우는 와인을 고르느라 전날부터 고민했다고 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형식과 윤우는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둘 다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다고 해요. 심지어 같은 곡을 좋아했다는 게 신기했죠. 윤우가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자 형식이 그 옆에 앉아 듀엣으로 이어받았어요. 서아는 캄보디아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현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곳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면서 제가 오히려 치유받는 기분이었죠.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였어요. 윤우는 회사 이야기를 하며 형식과 함께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형과 함께 개발하는 AI 기술이 발달장애 아동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거예요. 형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문득 서아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요즘 어떠세요? 난 참 좋단다. 이렇게 너희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자 3사람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형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윤우도 덧붙였어요. 네. 이제부터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모이기로 해요. 서아는 캄보디아에서 돌아오면 요리를 배워서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되었나 봅니다. 피보다 진한 용서와 이해로 맺어진 인연.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겠죠.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많이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비슷한 아픔이 있다면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 어린 용서와 이해는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 마주하는 것이
결국은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도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제가 찾은 인생의 마지막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상처를 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을 깨닫는 관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